안녕하세요, 류가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차입니다.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 신업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조선시대 과거 시험 얘기를 예로 많이 들거든요. 과거 시험을 볼 때 보통 시조 같은 걸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줄로 된, 그러니까 뭐 10줄이든 10줄로 된, 그러니까 뭐 시조를 쓰고 정말 그 화선지 한 장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심사관이 그걸 보고 합격 불합격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비중을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네네네. 신업이라는 게 보통 양식이 처음 첫 장에는 한 페이지 정도 신업, 그 다음에 이제 뭐 20페이지 정도 신업 쓰는 정도인데 한 페이지가 재미없으면, 그러니까 그 한 페이지에서 어떤 기대와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 뒤를 보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한 페이지를, 근데 한 페이지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정말 그 한 페이지에 다 그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떤 네네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재미 포인트가 있는지, 어떤 감동을 주는지가.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시험에 대한 예를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예. 과거 시험 다 만지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엄청 중요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엄청 그래서 중요한 그, 거잖아요. 그 양식의 첫 페이지가 제일 진짜 중요하다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첫 네네네. 페이지에는 보통 장르, 뭐 제목, 로그라인, 등장인물, 기획의도, 그리고 신호, 뭐 한바닥. 근데 그 한바닥에서 정말 뭔가 자기만의 유니크한 이야기의 특징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저라도 제가 뭐 어떤 심사를 엄청 많이 해야 될 경우에 다 그 뒤에 걸 과연 볼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네요. 공모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방금 류가 작가님 말씀대로 어떤 기획 의도라든지 신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 철저하게 준비하는 편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뭐 당연히 처음부터 좋은 로그라인, 뭐 좋은 신업이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신업 쓰고 뭐 트리트먼트 쓰고 시나리오 쓰다 보면 또 이야기가 많이 바뀌어요. 그건 똑같아요. 그거는 뭐 전찬호 네네. 작가님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많이 바뀌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내가 좀 신업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신업이랑은 좀 다르게 가는구나를 깨닫고, 이게 훨씬 좋겠다 싶으면 일단은 그 방향으로 딱 간 다음에 계속 또 다시 신업을 고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1, 2, 3, 그러니까 뭐 신업, 트리트먼트, 시나리오 갔다가 다시 거꾸로 시나리오 수정하고 트리트먼트도 수정하고 신업도 다시 수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예. 갔다 온다는 건 이제 공모전이나 이 대본의 내용과 일치하는 신호를 네, 마지막에 이제 맞아요. 쓰기 제출해야 위해서 라는 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말씀이시죠. 제출하니까. 아니면 예. 꼭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음, 제작사 대표나 음. PD님들한테 그것을 보여드려야 하니까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런 과정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작업 측면에서 신우의 역할을 봤을 때 네,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이야기를 이런 플롯으로 가야겠다, 이야기는 이런 캐릭터로 해야겠다라는 어떤 셋업이 잡히면은 어떤 그런 구상이 잡히면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혹은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이야기는 어떤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를 약간 신호를 쓰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맞아요. 조금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신호를 16개를 다 못 쓴다고 하더라도 16부작 경우에 네, 어떤 초반에 몇 부를 쫙 써보면서 이야기가 대충 어떤 느낌의 얘기인가를 계속 감을 잡아 나가는 거죠. 네, 네,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고 뭐 수업 때도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런 류의 신호를 참 여러 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이라는 거는 설정이 조금 바뀔 때마다, 혹은 캐릭터를 이렇게 가볼까 저렇게 가볼까, 혹은
이런 설정을 넣어볼까 저런 설정을 넣어볼까 혹은 아니면 아예 이런 플롯으로 가볼까 저런 플롯으로 가볼까 똑같은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때마다 신호를 음. 그냥 몇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네. 몇 장을 좀 써서 그 이야기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썼을 때 저렇게 썼을 때 그런 것들을 매번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해보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신호들을 뭐 나누고 합치고 또 설정마다 갈리는 신호들 매번 다 확인하고 개중에 좋은 점들을 좀 찾아서 이어붙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캐릭터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플롯으로 이런 설정으로 가는 게 가장 그래도 좋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이제 그것을 어떤 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대본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업 단계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좀 감을 잡기 위한 단계랄까요? 그런 맞아요. 거는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많은 정말 이렇게 이제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를 찾아오고 수업을 듣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시놉시스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일단 대본을 다 쓰고 대본을 다 쓴 거를 줄이는 작업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처음부터 시놉을 쓰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니지 않나요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신업은 그 쓰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말씀하세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시놉을 어떻게 써야 될지 많이 몰라요. 맞아요. 많이 모르죠. 많이 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화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면 시놉시스를 진짜 어떻게 접근할까? 왜냐면 분량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있는데 아시잖아요. 처음에 뭔가 스토리를 쓰다 보면 그러니까 뭐 이제 겨우 1막을 쓰는데 거의 한 페이지에 만약에 처음과 끝이 있는 시놉을 써야 되는데 막 1막만 절반이 다 가고 막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조정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쓰다 보면은 그런 기승전결에 대한 개념도 뭐 없고 일단 없고 그 밸런스 전체적인 분량에 대한 밸런스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다 이해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업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플롯 포인트를 정해놓고 써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가지의 플롯 포인트를 정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12개의 플롯 포인트만으로 써라. 네, 그렇게 해서 네네네. 네, 1포인트 이제 플롯 포인트 1은 이제 시작이죠. 이야기의 시작이고 12는 끝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그걸 조합하면서 신호비 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한글 딱 깔아놓고 처음부터 그냥 물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처음부터 그냥 막 쫙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쓰는 건 가능한데 결국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플롯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놉시스랑 플롯 포인트라는 개념이랑은 굉장히 많이 엮인다.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12개 단계 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저희들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집을 풀 때 공통 수학 두꺼운 책 있잖아요. 저희 풀었을 때 요즘에 개념 원리 뭐 그 이유를 쭉쭉 요즘엔 처음 본 책들도 많이 나와 있던데 주로 학생들이 집합만 풀죠. 이제. 정석 맨 앞에 정석에 수학의 정석에 맨 맞아요. 앞에 1단원이 집합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다들 집합은 도사죠, 그러니까. 왜냐면 집합만 공부하니까. 책을 피면 항상 집합 공부하고 또 덮고 다음에 또 집합 또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신업을 쓸 때 우리가 만약에 12단계의 플롯 포인트를 일일이 밟아 나가지 않고 그장 처음부터 쓰려고 그런다면은 항상 앞에가 엄청 자세하게 쓰고 앞부분을 거기 이제 막 묘사도 다 해주고 막 세세하게 쓰는데 뒤로 갈수록 굉장히 얘기가 얇아지고 대충 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삼국지 같은 걸로 보면은 우리 그 10권짜리 삼국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 앞에 삼국지가 100년이에요 기간이. 네.
총 우리 삼국지가 100년인데 다루는 기간이 100년인데 앞에 8권이 50년이고 뒤에 2권이 50년이거든요. 네. 약간 시놉시스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저희들 네. 이제 100분짜리를 쓰게 된다면은 음. 10장짜리 시놉을 썼을 때 앞에 8페이지가 이제 그러니까 앞에 8페이지가 앞에 50분 그리고 정작 중요한 뒤에 50분이 네. 2페이지에 네.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네. 있는 네. 흐지부지한 네.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시놉시스가 한 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어떤 이야기의 결말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해요. 네. 되게 네. 뒷부분까지 얘기를 이제 끌어가고 뒤로 가면 얘기가 이제 막 상승도 하고 얘기들이 서로 섞이고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이제 결말을 맞는 과정이 힘들긴 한데 차라리 앞을 좀 대충 쓰시더라도 뒤를 힘을 주는 게 이제 좋을 수도 있겠다. 뒤에 가면 이제 저희들 이제 수학의 정수로 치면 함수도 나오고 삼각 함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중요한 공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에 좀 힘을 줘서 전 부분들을 전부 좀 다 훑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네네. 우리가 또 사실 이제 저번에 플롯과 캐릭터, 그다음 플롯 바이 캐릭터 수업을 했고 이번이 이제 연결돼서 신호 수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단계의 신호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보통 대부분 신호 바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도 아직 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리고 또 플롯 포인트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이 신호를 쓸 때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캐릭터부터 좀 명확하게 주인공이면 주인공의 뭐 어떤 과거의 뭐 전사들이나 그다음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뭐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욕망이 있고 또 그 욕망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딜레마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내 인물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하고 이 이야기를 쓰면 훨씬 깔끔하고 편하거든요. 결국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공에 대해 잘 모르면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될지 되게 많이 방황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뇌가 내가 많이 봐왔던 플롯 유형들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짜집기를 한다는 얘기죠. 우라카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라카이를 많이 하는 이유가 너무 당연한 게, 일단은 저는 그냥 캐릭터에 대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나?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전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은? 네, 그 캐릭터를 적당히 이 위치에 이 정도로 넣으면 되겠지 하고 시작을 하고, 이제 신업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신업이 짧으니까 네. 그런 준비를 미리 많이 하지 않고 대본에 들어가다 보면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 많이 되죠. 특히 내가 대충 준비한 캐릭터가 정말 주요 등장인물이 되어버린다면은 막 주인공이라든지 뭐 남녀주가 붙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주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계속 수정작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또 나중에 가서 고치려면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업고 다시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정말로 캐릭터 면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수업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신업 쓸 때까지는 캐릭터 위주로 써라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일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맞아요. 트리트먼트나 대본을 쓸 때는 어차피 플롯 위주로 진도를 쫙쫙쫙 빼줘야 돼요. 전개가 빨라야 되니까. 네. 그래야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제 캐릭터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은 초반 구성이랑 신업 때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신업을 쓰는 시점에 있어서는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끝난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정말 그걸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막 이름 정해놓고 역할 정해놓고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캐릭터의 트라우마라든지 캐릭터의 성격, 캐릭터의 동력, 캐릭터의 뭐 아까 또 뭐 말씀하셨죠? 캐릭터의 캐릭터의 뭐 매력 같은 거. 예. 네네, 뭐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설정을 하고 하나의 정말 인물로서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해요. 그렇게 들어가도 문제가 생겨요.
네, 대신 맞아요. 준비를 많이 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겠죠. 음, 근데 준비를 안 하면은 수정조차 못 해요. 네, 그때 정말 엎어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좀 아, 이 시점에 대해서 그 시놉시스 쓰는 시점에서 좀 대충 해도 되지 않나? 아무도 안 보는데. 그리고 지금 문제가 딱히 드러나지 않는데라고 해서 우리가 캐릭터를 좀 적당히 놔둔다.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대가가 정말 크게 돌아옵니다. 네, 네. 여러분, 예. 그 대가가 크게 돌아옵니다. 이 말은 저한테는 엄청 뼈저리게 다가오는 게, 예를 들어 제가 1년 동안 진짜 공들여서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사를 찾아갔는데 그 대표님이 캐릭터를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그 시나리오 처음부터 다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안 거예요. 내가 이걸 1년 동안 끌어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수정지옥 수정지옥에 끌려다니,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시간과 노동을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 시나리오가 뭔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뭘 써봤자 결국에 보는 사람에게 직관적으로 전달이 안 되면 결국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특히 시나리오에서 저는 그게 가장,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의 뭐 매력이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이 플롯을 진행하는 욕망이나 포인트가 설득력이 없다.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뭐 어쩌긴 어째요. 시나리오 다 바꿔야죠. 시나리오 다 바꾸려면 나 처음부터 신호부터 다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자들한테 진짜 강조를 많이 해요. 너 이러다간 나중에 진짜 피눈물 난다. 네, 정말 그런 게 신업 단계에서의 뭐 캐릭터든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지만 지금 캐릭터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캐릭터를 정말 뭐 예를 들어 어떤 그냥 절대 양으로 치면은 100이나 1000 정도를 구상하면은 그것이 대본에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 있고라고 해도 대본에서 그게 드러나진 않아요. 대본에서 그걸 드러내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입으로 성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내가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모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고 이러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설정한 거에 근거해서 가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설정한 것이 없다라면은 그 순간은 정말 아까 말했던 우라카이 같이 어디서 본 듯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주요 등장인물은 단 한순간도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를 플롯 위에 태웠을 때 그 사람이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움직인다를 우리가 다 알려면은 그 전에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많은 캐릭터에 대한 설정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면은 결국 캐릭터는 되게 평범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시놉시스다. 우리가 캐릭터 구상을 다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 캐릭터가 아까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말했지만은 그 캐릭터를 이런 사건 안에서 움직여 봤을 때 이 캐릭터가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되더라, 내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시켜야겠다, 이 등장인물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알아보는 단계라는 거죠. 시놉시스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시놉시스는 뭐랄까 건축으로 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면 같은 초기 도면, 그러니까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도면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캐릭터도 사실 힘든 거고 플롯이라는 것도 힘든 거지만 그 힘든 두 가지를 잘 엮었을 때 신호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방금 이제 캐릭터 얘기를 했지만 또 플롯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플롯 포인트라는 것. 플롯 포인트를 만약에 12개로 나눴을 때 그 또 그 플롯 포인트 12개가 각각 인과관계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긴장감. 각 포인트와 각 포인트가 그 구도 자체가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자석 두 개를 가까이 두듯이 어떤 자기장이 존재하고 거기에 강한 서로 끌어당김들이 느껴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신호는 정말 딱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한숨에 끝까지 읽게끔 만드는 신호가 가장 좋은 신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한 페이지든 10페이지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플롯의 12단계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플롯 포인트 12개.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플롯에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 몇 가지 20가지 유형. 네, 20가지 유형이요. 그걸 딱 뭐 20가지다, 뭐 24가지다, 뭐 6가지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매력적인 플롯의 유형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 가지수를 떠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 이야기를 우리가 이 플롯 혹은 저 플롯으로 다 얘기를 다 따로따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이야기에 맞는 플롯이 무엇인가를 검증해보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시놉시스는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내가 잡은 아이템 그리고 내가 생각한 캐릭터들 그리고 내가 구상한 스토리들을 이 플롯으로 써보기도 하고 저 플롯으로 써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썼을 때 매력적인 어떤 페이퍼로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놉시스를 쓰시는 분들도 이제 이것을 제출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공모전의 첫 페이지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대본을 잘 쓰기 위해서는 대본을 하나 다 쓰는 것보단 시놉을 한 장 쓰는 게 그래도 시간이 덜 들잖아요, 당연히. 네. 시간과 공력 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캐릭터 얘기는 했으니까 플롯 측면에 있어서도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떤 플롯을 사용해야 가장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수업 때도 가끔 얘기했던 거고 뭐 이제 뭐 비유를 할 때 드는 얘기인데 이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플롯을 고르냐는 거는 우리 조선시대 전기수들 있잖아요. 네네. 네,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요. 이제 전기수가 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동전을 땡그랑 던지고 전기수가 얘기를 시작하죠. 그럼 전기수가 이제 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겠다, 오늘은 뭐 추행전을 해주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문을 떼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 하는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제 자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해요. 이제 전기수는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잠깐 그 머리를 굴리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재밌게 시작을 할까, 어떻게 재밌게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줄까라는 거예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우리 벽종명희 선생님의 그 임꺽정이 있어요. 책. 네. 정말 재밌는데 재밌게도 그 임꺽정의 첫 시작도 작가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까예요. 아예 소설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냥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까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시작해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여 시작합니다 하면서 첫 챕터가 시작해요. 저는 그게 이제 작가가 혹은 전기수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플롯을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머릿속에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을 누구한테 정말 들려줄 때처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들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플롯 저 플롯으로 시놉을 한 장 한 장 한 장 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반드시 같은 이야기라도 같은 스토리라도 매번 다르게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중 제일 재밌는 걸로 우리가 이런 플롯으로 이런 식으로 대본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한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시놉을 여러 장 써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처음에 시놉을 써봤을 때 미숙했을 때 기억을 해보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릴 때 우린 스케치 작업이란 걸 좀 많이 해봤잖아요. 네. 선이 지저분하고 뭉개지고 내가 뭘 그린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연습하듯이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보고 하다가 이제 내 그림의 방향을 잡아가고 결국에는 최소한의 선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는 과정까지는 제 기억에 스케치북 그 한 권을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500원짜리 스케치북 사면은 한 뭐 10장이 정도 들어있다고 치면은 내가 진짜 그리고 싶은 것을 찾을 때까지는 이 9장을 낙서를 하던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웃긴 거는 뭐 작가님도 아실 거예요. 많이 가르쳐 보셨겠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쓰는 친구들이 그런 연습 과정 없이 바로 시놉시스를 써버린다는 거죠. 예, 첫 번째 시놉시스를 쓰고 예. 그게 유일한 시놉시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뭔가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굉장히 불편해하죠. 네. 마치 자기의 작품 세계를 내가 침해하는 양. 근데 사실 그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화가 나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항상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품을 만드는 거고 보통 뭐 콜라 회사든 뭐 향수 회사든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는 초반에 많은 그 모니터링, 뭐 베타 테스트 같은 걸 하고 가장 좋은 걸 찾아 나가려고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시간을 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놉시스를 쓰기 전에도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꼭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자기가 작가님 말씀처럼 여러 단계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이 소재가 결국에 가장 내가 쓰고 싶은 방향으로 썼을 때 어떤 포맷으로 나왔을 때 가장 재미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그거를 또 이해하려면 저는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스토리는 결국에 두 가지다. 주인공의 핵심 특성과 그 주인공의 핵심 체험을 가지고 버무려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접근하자는 거죠. 핵심 특성이라는 건 캐릭터고 핵심 체험이라는 거는 플롯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어떤 체험을 하게끔 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그렇게 그냥 정말 초등학생한테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되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핵심 특성과 핵심 체험이라는 건 정말 좋은 개념일 것 같아요. 멋지네요.